안녕하세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춘기가 언제 왔었나요? 다들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늦으면 고등학생 때나 성인이 돼서 오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흔히 사춘기가 늦게 올수록 무섭다고들 하잖아요. 저희 장모님은 58세의 나이에 정말 늦은 만큼 무섭디 무서운 사춘기가 와서 온 가족을 괴롭히다 끝내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홈쇼핑 모델인 아내는 정말 제게는 너무나 과분할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딱 여리여리한 미인으로 제 이상형의 여자였습니다. 물론 외모뿐만 아니라 진중하고 차분한 성격도 너무 마음에 들었죠. 희선 씨, 평소에 예쁘다는 말 많이 듣죠? 아무래도 모델로 일하니까 당연한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모델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제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네? 그럴 리가요. 누가 봐도 외모가 정말 뛰어나신데요. 그리고 모델도 어느 정도 외모에 자신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TV 홈쇼핑에도 나오셨다면서요. 애초에 모델 시작한 것도 외모 콤플렉스 극복하려고 시작한 거라서요. 좀 자존감 낮은 걸 극복하기 위해서랄까요? 확실히 효과가 있기도 했고요. 아니, 이렇게 예쁜 사람이 본인의 외모에 자신감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니. 그때 그런 점까지 신비하게 느껴진 걸 보면 제가 아내에게 한눈에 반했었나 봅니다. 워낙 우유부단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해파리 마냥 떠다니는 성격의 저를 딱 잡아주는 현명한 아내와 2년 동안 순탄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2년 정도 지나고 저와 아내도 30대 중반의 나이에 들어서자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죠.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걱정했던 건 바로 아내의 3명의 오빠들이었습니다. 와, 3명의 형님이라니 어려운 상대가 3명이나 되는 거죠. 여자들이 누나들 많은 남자와 만나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아내는 우리 오빠들 안 무서워, 괜찮아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렇다고 마음이 놓이나요? 아내는 오빠들한테 저 소개시켜준다고 잔뜩 들떠 있는데 저만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죠. 아내의 아버지는 아내가 사회초년생이었을 때 돌아가셔서 장모님 뿐이었는데 아내는 장모님 만나기 전에 오빠들 먼저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분위기 좋은 고급 횟집을 예약해서 거기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죠. 첫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제 걱정이 민망할 정도로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와서 저와 아내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인상도 좋으시고 참 푸근하신 분들이었죠. 중소기업 생산지 과장으로 일하는 첫째 형님은 저에게 둘이나 있어서 지겨웠던 남동생이 한 명도 늘었다고 웃으셨고요. 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셋째 형님은 엔지니어 매부가 들어왔다고 참 좋아하셨죠. 나중에 형님 화물차 한번 봐달라고 부탁도 하셨고요. 두 분 다 아내처럼 수더분한 성격으로 남매가 다 잘 컸구나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느 집안에나 유독 별난 성격의 이단아가 한 명쯤 있잖아요. 그게 둘째 형님이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1시간은 늦은 둘째 형님은 일단 저희가 들어가 있는 식당 방문을 노크도 없이 쾅 하고 열어젖히며 들어와 아주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죠. 아이 깜짝이야. 어? 준석이 너 왜 이렇게 늦었냐? 일이 늦게 끝났으니까 늦었지. 아, 오늘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회개한 놈들만 차 보러 오고 하루 종일 공쳤네. 공쳤어. 오빠, 왔으면 먼저 이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지. 여기는 나랑 결혼할 준아 씨. 여기는 우리 둘째 오빠예요. 중고차 사업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최준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뭐, 나보다 어리고 매부니까 말 놓을게.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일단 한 잔 받아. 네? 네. 오빠, 이 사람 차 가져왔어. 술 먹이지 마. 대리 불러, 대리. 참나. 차 가져왔다고 술 못 먹냐?
그치 매부? 마셔 마셔. 첫째 형님이나 셋째 형님과는 전혀 다른 인상에 껄렁거리는 말투. 딱 봐도 성격이 보이는 분이었어요. 첫째, 셋째 형님 덕분에 긴장이 다 풀려 있었는데 둘째 형님의 목소리도 크고 어딘지 불같은 성격이 저를 다시 긴장시켰습니다. 식사 자리는 다행히 별 문제 없이 끝났지만 언젠가 둘째 형님의 저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님들 관문을 통과한 저는 장모님을 만나 뵐 수 있었는데요. 역시 모전 여전이라고 아내가 누굴 닮아서 고운지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장성한 자식이 4명이나 있는 게 안 믿길 정도로 젊어 보이는 외모에 단아하신 분이었죠. 동네에서 옷가게도 혼자 운영하고 계시고 젊게 사시는 분 같더라고요. 아내에게 장모님과 당신 정말 닮았다고 말하니 아내는 그저 웃으면서 그래?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장모님 댁으로 인사를 간 날 장모님은 이왕이면 가족들 다 모이자 해서 형님들도 오셨거든요. 첫째 형님은 연락을 받자마자 퇴근하고 바로 오시고 셋째 형님은 조금 늦었지만 과일 사서 오셨네요. 하지만 둘째 형님은 장모님이 전화를 하자마자 찬바람, 아니 피바람이 불더군요. 여보세요? 얘 준서가 너 지금 어디니? 시간을 보세요. 제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일하고 있지. 무슨 일이신데요? 나 바빠요. 아니, 오늘 희선이 신랑 될 사람이 집으로 인사 왔는데 이왕이면 온 가족 다 모여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난 이미 만나서 얼굴도 보고 밥도 먹었어요. 바쁜 사람한테 쓸데없는 일로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진짜 그쪽 목소리 듣는 것도 고역이니까 중요한 일 아니면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뚜뚜. 아니 장모님은 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저까지 듣게 만드셨는지 제가 민망해서 죽을 뻔했네요. 괜히 옆에 있는 아내와 먹던 과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못 들은 척했지만 그 커다란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장모님께 그쪽 목소리 듣는 것도 고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싸가지를. 그 말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나중에 넌지시 아내에게 둘째 형님과 장모님 사이가 안 좋냐고 물었죠. 아내는 그저 둘이 사이가 좋지는 않아라는 애매한 말만 남기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군요. 아내도 얘기하기 싫어하니 저도 더는 물을 수가 없었어요. 왜? 집집마다 사정은 다 있으니까요. 톨스토이의 소설 안네 카레리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으로 불행하다고요. 저도 더 이상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을 들추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저 모른 척하기엔 장모와 둘째 형님 사이의 골은 더 깊은 것 같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저와 아내의 결혼식에서도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죠. 돌아가신 장인어른 대신에 장모님이 신부 입장하는 순서에서 아내 손을 잡고 행진을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내도 납득했고 예식장 측에도 말을 미리 해놔서 그렇게 진행되나 싶었는데 결혼식 당일에 그 사실을 안 둘째 형님이 펄펄 뛰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저 여자가 네 손 잡고 걷는다고?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가 그걸 해. 형이 아버지 대신 희선이 손 잡고 들어가. 오빠 쉬. 사람들이 다 들어. 참나. 너 준석이 말 다 했니?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대신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30평생 잘 키웠는데 이 정도도 못해?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그리고 준석이 너도 그게 무슨 말이야. 한 게 없다니. 어머니가 손잡고 들어가는 거 희선이도 동의한 거야. 아, 그래. 형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참 다들 속도 없다 속도. 아, 열불나 진짜. 난 저 여자가 희선이 결혼식에서 나대는 걸 못 보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난 갑니다. 희선아, 결혼 축하한다. 축하해. 오빠, 준서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본식 전에 모인 처가 식구들은
대뜸 제가 들어도 이해 못하겠는 다툼을 벌이더니 둘째 형님은 예식장을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아내 손을 장모님이 잡고 가는 게 그렇게 용납 못할 일이었는지 입구에 줄 서 있던 화환 하나 발로 차고 갔네요. 아내는 제게 오빠가 소란을 피워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건 소란 수준이 아니라 뭔가 단단한 앙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 형님은 끝내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 아내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내에게 둘째 형님과 장모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고 대놓고 물어봤죠. 저도 한 가족이 됐으니 행여나 나중에 실수하지 않도록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몇 번 주저하더니 제가 물러서지 않자 드디어 그 내막을 저에게 설명해 주더군요. 그리고 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에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사실 우리 엄마 친엄마 아니야. 새엄마야. 그럼 장인어른이 재혼하신 거야? 어, 친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나 초등학생이고 오빠들은 중고등학생 때 재혼하셨지. 근데 엄마가 고등학생이었던 첫째 오빠한테만 잘해주고 나랑 둘째 오빠는 찬밥 신세였거든. 셋째 오빠도 첫째 오빠만큼은 아니지만 엄마가 잘해주기도 했고 뭐 직접적으로 당한 건 없으니까 사이가 좋긴 해. 직접적으로 당하다니? 당신 설마 장모님이 학대라도 했어? 당신하고 둘째 형님한테? 장모님이 일반적인 새엄마 노릇도 아니고 학대까지 했을 수도 있다는 말에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장모님과 아내는 겉으로 보기엔 사이가 좋아 보였거든요. 둘째 형님만 제외하고는 다른 형님들하고도 잘 지내셨고요. 특히 첫째 형님과 애틋해 보였는데 학대까진 아니고 뭐 차별이지 차별. 새엄마가 첫째 오빠는 고등학생이라서 더 챙겨줘야 하니까 더 잘해줬고 오빠가 말도 잘 들어서 둘은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어. 나는 말을 잘 들어도 정이 안 갔는지 그냥 신경을 잘 안 쓴 수준이고 근데 둘째 오빠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엄마를 엄마라고 인정 안 했어. 그것 때문에 엇나가기도 했고 만일 둘째 오빠가 좀 셋째 오빠만큼 엄마한테 살가웠으면 엄마도 잘해줬을걸? 근데 둘째 오빠 정말 장난 아니었어. 밖에서 마주치면 모른 척하고 집에서 꼬박꼬박 아줌마라고 부르고. 그래서 둘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거야. 둘째 오빠는 나나 다른 오빠들이 부르기 전까지 가족 행사도 참석 안 해. 엄마 얼굴 보기 싫다고. 아, 그랬구나. 그렇게 들으니까 둘째 형님 입장도 이해가 가네. 그땐 아직 어렸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 지금 엄마가 둘째 오빠가 엄마로 인정 안 한다고 진짜 많이 구박했거든. 때리기도 했어. 오빠도 그때 중학생이라서 어렸는데 친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가 갑자기 재혼해서 모르는 여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혼란스럽고 반항하고 싶기도 했겠지. 근데 엄마는 그걸 보듬어 주진 않고 그저 구박만 했어. 네가 날 엄마로 인정 안 하면 나도 너 모르는 애 취급한다고. 나중에 오빠가 고등학교 들어가곤 때리지 못했지만 첫째 오빠나 셋째 오빠 다니던 학원도 안 보내주고 아마 용돈도 안 줬을걸. 그래서 오빠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했잖아. 식당 서빙 같은 거. 아, 좀 심했네. 그래도 어른인데. 애가 그래서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른이 먼저 다가가고 보듬어줘야지. 둘째 오빠가 괜히 엄마 미워한 것도 아니야. 엄마가 아빠랑 재혼하고 몇 번 바람도 폈거든. 불륜 현장을 아빠한테 들켜서 몇 번을 머리채 잡혀서 집에 끌려왔다니까. 아니 왜 본인을 엄마라고 인정 안 하냐고 난리치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 그게 뭐야? 엄마로 인정받을 생각이 1도 없는 사람 같게. 그러니까 그래서 난 둘째 오빠가 엄마한테 못되게 구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돼. 나도 엄마한테 당한 게 많아서. 당신도 장모님이 차별했어? 그래도 막내고 제일 어린 앤데 더 챙겨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의 입에서 나온 장모님의 차별 대우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2차 성징 이후 속옷을 사달라고 하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그걸 뭐하러 사?
옷도 물려 입는데 속옷은 못 물려 입어? 엄마가 입던 거 줄 테니까 그거 입어. 깨끗하게 입어서 쓸만해. 애가 4명이나 되니까 돈이 좀 깨지는 게 아니야. 희선이 네가 이해 좀 해라. 어? 아니 이제 막 발육과 사춘기가 시작되는 딸에게 입던 아줌마 속옷을 물려주는 게 말이 되나요? 전 황당해서 아내에게 되물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아니 속옷을 물려줘? 혹시 그 정도로 집안이 어렵거나 그랬어? 아니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첫째 오빠랑 셋째 오빠 대학교 등록금 다 내준 거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었나 봐. 아빠가 남긴 재산이 꽤 있었나 보더라고. 내가 어려서 몰랐던 거지. 나 생리대 값도 둘째 오빠가 용돈 줘서 샀잖아. 그 정도였어? 아휴, 아니 둘째 형님은 반항하고 엄마로 인정 안 해서 미워한 건 이해가 되는데 당신은 왜? 말도 잘 듣고 엄마로 인정도 해서 엄마라고 잘 부르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냥 내가 만만했던 건가? 내가 말했던 적 있지? 나 예전에 외모 때문에 자존감 낮았다고. 그것도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엄마가 내 얼굴만 보면 늘 넌 얼굴로 먹고 살긴 글렀다. 기술 배워 기술. 이렇게 말해서야. 나 대학도 안 보내주려고 했어. 내가 대학 가서 뭐 하냐고. 둘째 오빠처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라고. 근데 일 시작한 오빠들이 도와줘서 전문대라도 나왔지. 또 지금은 얼굴로 먹고 살지. 가만 보면 내가 엄마 말이 다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나 봐. 쓸쓸한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는 아내의 모습에 어딘지 서글퍼지더라고요. 좋은 가정에서 사랑만 받고 자란 줄 알았는데 이런 과거가 있을 줄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아내의 설명을 듣고 나니 지금까지 미심쩍었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었어요. 첫째 형님께 듣기로는 첫째 형님 결혼식 자금은 장모님이 지원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결혼식에는 10,000원 한 장 주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돈이 그때는 여유로웠을 수도 있고 지금은 부족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내에게 장모님의 차별의 역사를 듣고 나니 돈이 없어서 안 준 건 아닐 거라는 의심까지 들었죠. 마냥 다나 한 줄만 알던 장모님의 첫인상은 제 안에서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역시 첫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게 참말이었어요. 둘째 형님이 장모님에게 반항하고 엇나가서 사이가 안 좋은 건 뭐 납득이 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까지 미워한 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오빠, 나랑 결혼 못할 뻔했어. 엄마가 엄마 아는 이혼남이랑 나 결혼시키려고 했거든. 돈 많은 남자라고 부잣집이랑 사돈돼서 엄마 호강시켜달라고 했다니까? 뭐? 장모님 제정신이야? 무슨 딸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 결혼시켜서 돈을 벌려고 해. 지금이 조선시대야 뭐야. 그거 막아준 것도 둘째 오빠야. 둘째 오빠가 그거 듣고 진짜 집을 한 번 뒤집어 놨거든. 저번에 집 현관문 들어가서 중문 문 한 짝 없는 거 봤지? 그거 오빠가 나 이혼남이랑 결혼시킨다는 엄마 얘기 듣고 화나서 문 박살낸 거잖아.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그대로 문 한 짝 떼버렸지. 와, 둘째 형님 진짜 보통이 아니시구나. 근데 나라도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을 것 같아. 내 동생 돈 많은 이혼남한테 팔려간다는 거 들으면 아내가 둘째 형님에게 유독 약하고 망나니스러운 행실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던 것도 다 과거 장모님의 차별을 받는 아내를 챙겨줬던 게 둘째 형님이기 때문이기도 했던 겁니다. 서로 장모님의 미움을 받으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상부상조하며 자라온 거죠. 저희 결혼식 날 둘째 형님이 아내에게 속없다고 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고요. 정말 아내는 아예 자식 노릇을 놔버린 둘째 형님과 다르게 정말 사랑받은 친딸처럼 장모님에게 잘했습니다. 분명 본인에게 부족하게 대한 새엄만 돼도 할 도리는 다 했어요. 결혼 후 살림을 합치고 나서 서로 월급 통장도 합쳤거든요. 근데 통장 정리를 하고 나니 매달 40만 원씩 고정으로 돈이 나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보, 이거 뭐야? 매달 10일에 나가는 거, 이거 40만 원. 적금이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보내는 것 같은데? 아, 그거?
그거 엄마한테 드리는 용돈이야. 나 돈 벌면서부터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 당신한테 먼저 말했어야 하는데 미안.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절반으로 줄이던가 할게. 어차피 둘째 오빠 빼고는 다 엄마한테 매달 용돈 보내니까 내가 줄여도 큰 지장 없을 거야. 아니, 당신이 장모님 용돈 주는 건 상관이 없지. 장모님이 장인어른도 없이 혼자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아내의 헌신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라면 저에게 속옷 한 장 사주지 않고 물려주는 새엄마, 결혼 핑계로 아예 안 보고 살 것 같거든요. 아무리 남의 자식 키워줬더라도 첫째, 셋째 형님 곁다리처럼 걷어준 수준이잖아요. 그런 게 장모님에 대한 아내의 외사랑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했죠. 다 애정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라도 제가 아내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기로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도 남편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아내 가슴에 난 외로운 구멍이 메꿔지길 바랬어요. 하지만 사랑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아내가 결혼 후 받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만 겁니다. 그나마 건강검진을 받고 이기 판정을 받아서 망정이지 혹시라도 지체하다가 발견했더라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놀라기도 했지만 그나마 빨리 발견한 걸 행운으로 여기자고 서로를 다독였어요.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원래 갖고 있던 임신 계획도 미뤄졌죠. 아내는 일단 초기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하던 일도 잠시 쉬기로 했어요. 제 월급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기도 했고 아내가 들어둔 암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리는 문제는 아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걱정 끼치기 싫다고 나중에 완치되면 그때 말하자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걱정시키기 싫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가 가족이라면 서운할 것 같거든요. 가족이 아프단 얘기를 다 낫고 얘기하면 서운하죠. 저는 아내 몰래 형님들과 장모님께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죠. 현재 2기이고 생존율도 90%가 넘으니 걱정 마시라. 6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받으면 될 거라고 최대한 걱정하지 않도록 말했습니다. 첫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지금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도움 필요하면 희선이 눈치 보지 말고 바로바로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희선이가 뭐든 혼자 해결하려 든다고 저라도 필요한 때는 말하라고 당부하셨죠. 소식을 꽤 수월하게 받아들인 첫째, 셋째 형님들과 다르게 역시나 둘째 형님은 전화로 불같이 성질을 내셨습니다. 이럴 줄 알고 둘째 형님께 전화드릴 때 각오를 하고 전화를 할 정도였다니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걔 그거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마음의 병 때문이라고. 평생 엄마 노릇도 못한 사람 비위 맞추면서 살았는데 병이 생기지 안 생겨? 아유 미련한 거. 열불 터져 진짜. 형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일단 초기에 발견해서 의사도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희선이 잘 챙길게요. 그래. 매부가 신경 좀 써줘. 혹시 걔 암 판정받고 보험금이나 그런 거 받았어? 네, 그런데 왜요? 그거 혹여나 그 여자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그 돈 생긴 거 알면 언젠가 달라고 할 인간이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 들어가세요. 여기서 그 여자는 당연히 장모님이었겠죠. 둘째 형님은 보험금을 장모님이 가져갈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꾸준히 자식들한테 돈을 가져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픈 아내가 속상해할까봐 보험금 얘기는 안 하고 혹시 나중에 장모님 입에서 보험금 나오면 제가 옆에서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본인을 차별하고 미워한 게 그저 막내라서 편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거든요. 아무래도 장모님은 4명의 자식들 중 유일하게 딸인 아내를 만만하게 보고 무시한 거라고 봅니다. 평소 챙기진 않고 그저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바다만 가는 그런 자식이요. 아내는 애써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살아온 겁니다. 솔직히 내 부모님이 나만 만만하게 생각하고 막대한 걸 어느 누가 인정하고 싶겠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둘째 형님의 용한 예감이 적중을 했죠. 제가 장모님께 아내 암 판정을 전하니까 장모님은 잠깐 걱정하는 척 하더니 그 말을 꺼내더군요. 아니, 애가 아프면 일도 못할 텐데 어쩌면 좋아. 걔가 암 보험은 들어놨대? 그래도 요즘 몇 천은 나온다고 하던데 얼마나 나온대? 최서방 뭐 들은 거 없어? 네? 아, 저희도 경황이 없어서요. 이제 알아봐야죠. 그래, 알아보고 나한테도 말해줘. 알았지? 보험금이 얼마인지가 제일 궁금했는지 저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저 아내가 치료와 건강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다른 건 신경 안 쓰게 해주고 싶어서 장모님이 아무 걱정 말고 당신 몸만 생각하라고 했다고 전했네요. 이후 아내는 식단도 철저하게 지키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병원에 다녔습니다. 이기 항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항암 탈모가 오지도 않아서 아내가 안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암 탈모 부작용이 없는 것에 실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네, 당연히 그 사람뿐이죠. 장모님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초기 치료를 하다가 아내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잠시 입원했을 땐데 장모님이 병문안을 오셨거든요. 병실에 들어와서 헬스한 아내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근데 넌 머리 안 빠지니? 항암 치료하면 다들 머리 밀고 모자 쓰고 다니던데 엄마가 미리 모자 몇 개 사줘? 장모님, 항암 탈모는 거의 3기 치료하는 약 부작용이라서 희선이는 해당 안 돼요. 아, 그러니? 뭐 그럼 다행이고. 모델 한다는 애가 대머리면 나중에 누가 써주겠니? 잘 됐네. 미묘하게 실망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건 저뿐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모님은 마치 아내의 젊음을 질투하는 철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못 살게 군 거죠. 아, 무슨 사춘기 여자애가 더 예쁜 친구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치졸하기 짝이 없더군요. 이제 병원비 나가느라 돈도 모아야 한다는 핑계로 장모님에게 보내는 용돈도 끊자고 아내에게 말해버리고 싶었네요. 그렇게 아내가 치료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고 아내가 몸 상태가 괜찮다고 해서 돌아오는 명절에는 장모님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전 말리고 싶었지만 아내는 오빠들도 오는데 나도 가고 싶다고 했죠. 꽤 좁은 장모님 집에 형님들 부부와 그 자식들까지 모이니까 정말 북적북적했어요. 전 아내에게 거실에서 오빠들과 쉬라고 해두고 부엌으로 가서 아주머님들과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거실에서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게 이렇게 바글거리는 명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둘째 형님의 유치원생 아들이 크게 엄마 하면서 부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어? 성찬아 왜? 가서 동생들이랑 놀지. 엄마, 할머니가 나만 용돈 안 줘. 형이랑 수진이한테는 줬으면서 나만 안 준대. 장모님이 둘째 형님 자식에게만 용돈을 챙겨주지 않고 첫째, 셋째 형님들 자식에게만 용돈을 준 겁니다. 애는 속상해서 엄마에게 매달려 칭얼거리더라고요. 자식들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차별하는 장모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봐도 정말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상해하는 조카를 둘째 형님은 먼 발치에서 보고만 계셨죠. 입안이 씁쓸해진 저는 부엌 의자에 걸쳐놓은 지갑에서 급하게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조카에게 쥐어주었죠. 성찬아, 고모부가 줄게. 할머니가 돈이 모자르셨나 보다. 앞으로 용돈 필요하면 이 고모부한테 말해. 알았지? 네, 고모부 고맙습니다. 둘째 아주머님은 제게 고맙다고 말하며 애써 웃으시더라고요. 분명 둘째 아주머님은 알고 계시겠죠. 장모님이 둘째 형님은 물론이고
그 식구들도 다 차별하고 있다는 걸요. 음식이 다 준비돼서 식구들이 거실에 큰 식탁을 펴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아내도 제게 고생했다고 하고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이 아주 좋았죠. 그렇게 좀 다들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잠시 둘째 아주머님의 이직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언니, 이번에 이직하셨다면서요. 축하해요. 정말? 축하드려요. 어디로 이직하신 거예요? 예전에 같이 일하던 후배가 간 회사인데 조건이 너무 좋아서 놓칠 수가 없더라고. 집에서 좀 멀어지긴 했는데 페이가 좋아. 다 좋긴 한데 나 퇴근 시간이 늦어져서 성찬이 하원 시간이 1시간 정도 붕 뜨네. 딱 그때만 내 맡길 때 어디 없나? 요즘엔 유치원에 늦게 퇴근하는 부모들 위해서 하원 시간도 조정할 수 있지 않아요? 아휴, 지금 성찬이 보내는 데는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유치원을 옮겨야 하나 이 사람이랑 의논 중이야. 그럼 엄마가 봐주는 거 어때요? 지금 우리 애도 봐주고 있으니까 둘째 너네랑 우리 집이랑 가깝잖아. 아, 애 하나 늘면 너무 힘들려나?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내가 지금 지훈이 봐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쟤 얘까지 어떻게 봐줘? 아유, 꿈도 꾸지 마라. 너 이직한 건 잘된 일인데 왜 거기에 나까지 피해를 봐야 하니? 유치원 옮겨 그냥, 어? 아유, 안 맡겨요, 안 맡겨. 누가 봐달라고 했어요? 형이 괜한 소리 한 건데 왜 이 사람한테 꿈도 꾸지 말라는 이 소리를 해요? 어머머, 저것 봐라. 내가 힘들다고 한 소리 했다고 저 지랄하는 거. 둘째 제가 평소에 잘했어 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게 봐주지. 내 손주인데. 예, 넌 시애미한테 애 못 맡기는 거 다 네 남편 탓인 줄 알아라. 너희 남편이 성깔만 죽였어도 너랑 네 애도 편했을 텐데. 애비가 저 모양이니 손주도 점점 보기 싫어지지. 예상치도 못한 다툼에 당황스러웠는데 손주까지 밉다는 장모님의 말을 끝으로 둘째 형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실 TV를 우당탕 하고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야, 준서가. 여보. 집안은 박살난 TV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저는 아내에게 말해 얼른 애들 데리고 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둘째 형님은 정말 야차 같은 얼굴로 장모님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 사람 차별하는 개 같은 짓 좀 작작해. 어른이 돼가지고 나이값도 못하고 손주들까지 밉다는 말을 입에 담아? 당신이 그럴 자격이나 돼? 뭐? 너야말로 한 번을 부모 취급도 안 한 놈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사람을 개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 애 4명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당신이 엄마 노릇을 제대로 했어? 아버지 몰래 바람 피우다가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면서 우리한테 엄마 노릇을 했다고? 형이나 쟤들이나 속 없어서 그래도 당신 엄마로 불러준 줄 몰라도 난 그 짓 못하지. 당신같이 우리 아버지 두고 불륜하는 여자 내가 어떻게 엄마라고 불러?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죄송해서라도 그렇겐 절대 못하지.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키우긴 뭘 키워? 같은 집에 산다고 당신이 우리 키운 거야? 어? 그저 형하고 셋째 쟤만 챙겼지. 뭘 했어? 당신이 나랑 막내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어. 학원에 보내준 적이 있어. 그렇다고 대학에 보내줬어. 나야 대학 포기했어도 막내 희선이 쟤는 나랑 형이랑 돈 모아서 보냈어. 이거 왜 이래? 그래,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야. 뭘 기대하고 당신하고 아직 얼굴을 보고 있는지. 오빠, 당신은 이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이제 끝이다, 끝.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가족도 아닌 사람이랑 연 이어온 게 잘못이지. 형도 그렇고 너네도 그렇고 저 여자랑 계속 만나고 싶으면 만나. 가족놀이 하고 싶으면 뭐 알아서 하시고 그 대신 난 이제 엮지 마. 알아들었어? 이제 이 집구석에 부르기만 해. 그땐 정말 이렇게 안 넘어가니까. 둘째 형님은 그 말을 끝으로 아주머님과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둘째 형님이 떠난 집안은 말 그대로 폭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았죠.
장모님은 아직도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 건지 곡소리를 내며 우셨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죠. 이후로 둘째 형님은 간간히 아내와만 연락을 할 뿐 형님들과도 연락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첫째 형님이 둘째 형님 속도 모르고 그래도 어머니니까 네가 먼저 사과하라고 타일렀기 때문이죠. 둘째 형님은 그런 첫째 형님에게 넌 받은 게 많아서 어머니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니까 그딴 소리 할 거면 형도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하네요. 장모님께는 5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안 아픈 손가락인 둘째 형님 마음을 아픈 손가락인 첫째 형님이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큰 사건 이후에 또다시 기함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장모님이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내에게 식사 한번 하자고 시간 내라고 하시더니 뜬금없이 처음 보는 남자를 한 명 데려오셨다더라고요. 누굴 데려온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한 저와 아내는 영문을 알 수 없었죠. 근데 장모님이 요즘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상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딱 보기에도 장모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남자는 실제 7살 연하의 남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한 번의 식사 자리에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장모님은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장모님이 누구 만난다는 말을 전혀 하시지 않아서요. 아, 누님하고는 여행 모임에서 만났네. 난 나보다 어릴 줄 알았는데 연상이라는 거야. 아, 근데 누님뿐만 아니라 누님 딸도 한 외모하네. 누님 딸 하나 더 낳지 그랬어요. 예쁜 딸들 많으면 이 세상 남자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아, 근데 엄마를 누님이라고 부르시네요. 신기하다. 뭐 현숙 씨라고 부르는 것도 간지럽지 않나? 안 그래요, 누님? 그래,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지. 와, 자기라니. 그래요, 사귀는 사이에 자기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세상 간드러지고 애교 섞인 장모님의 목소리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본인 자식들에게도 저렇게 다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저렇게 변하시다뇨.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그럼 혹시 지금은 뭐 하세요? 아, 이런 거 물어서 죄송해요. 진짜 엄마한테 들은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이 애는 뭐 그런 걸 묻니? 왜요? 장모님도 저 인사 갔을 때 제 직장부터 부모님 직업까지 숨도 안 쉬고 물어보셨잖아요. 이제 상황 역전된 거죠? 아, 이 친구 말 재밌게 하네. 난 좀 오래전 헬스 트레이너로 헬스장 운영하다가 이번 비상시국 때문에 회원들 다 빠져나가서 뭐 놀고 있지. 쉬고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놀고 있는 거야. 문 열면 다시 회원들 올 텐데. 놀아도 뭐 어때요? 누님이 나 먹여 살린다며? 난 그것만 믿고 있지. 저는 왜 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진담처럼 들리고 저렇게 될 것만 같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장모님이 얼굴만 번지르한 늙은 제비한테 걸린 것 같은데 장모님만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트레이너였어도 아직 몸도 나이에 비해 좋아 보이지만 저 양아치스러운 말투가 마음에 걸렸죠.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로 느낀 건지 집에 와서 아무래도 사람이 믿음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바로 형님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형님들도 그 남자분을 아내보다 먼저 만나보셨거든요. 오빠, 어떻게 나한테 언질 한 번을 안 해줄 수 있어? 엄마한테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면 바로 말을 해줬어야지. 어차피 어머니가 너한테 알아서 소개시켰을 테니까 내가 만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니, 누가 봐도 양아치 같고 뒷꿍꿍이가 있어 보이는데 오빠는 걱정도 안 돼? 그 아저씨 못 봤어? 첫째 형님은 그저 장모님이 좋아하시니 아직까지 뭔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니까 지켜보자고 했어요. 아내는 속 편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고 끊고 셋째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셋째 형님은 아내와 마찬가지로 그 아저씨를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첫째 형님을 제외하곤 모두 뭔가 그 아저씨가
정말로 장모님을 사랑해서 함께 한다는 게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형님은 당장 결혼을 한다는 게 아니고 뭐 연애만 하는 사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아내도 당장 뭔 일을 한 게 아닌데 헤어지라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말이 씨가 된다고 했나요? 장모님은 저희에게 그 아저씨를 소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해서 함께 살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 늙어서 식 올리는 건 창피하니 가족끼리 좋은 곳에서 식사만 하자고요. 그 아저씨는 이혼을 하긴 했지만 자식이 없는 상태라서 더 초대할 식구도 없었고 처가 식구들만 참석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걱정했던 대로 재혼 이야기가 나왔으니 아내는 장모님을 설득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나 봅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사랑에 빠진 장모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더 가관인 건 너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랑 너무 급하게 합치는 거 아니냐는 아내의 말에 장모님이 한 대답이에요. 너 혹시 나 질투하니? 너희 엄마가 다 늙어서 괜찮은 남자랑 재혼한다니까 뭐 질투 그런 거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나요? 제 아내가 대체 왜, 뭐 때문에 장모님을 질투하나요? 아, 착각도 유분수지. 아내는 그런 장모님의 반발에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뭐 대화를 시작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장모님은 결혼식 대신 가족끼리 식사를 하기 전에 할 말이 있다고 아내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아내는 혼자 가도 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저도 따라 나섰죠. 처가로 가니까 그 양아치 같은 아저씨와 장모님이 맥주 한 잔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장모님 댁에 질비한 아저씨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짐들이 보였고 이미 살림을 합친 걸로 보였습니다. 아내도 그걸 본 건지 한숨을 푹 쉬고 장모님께 물었어요. 어차피 다음 주에 식사 자리에서 볼 텐데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 둘 하나하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일단 앉아. 앉아서 들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위기를 잡는 장모님을 보며 불안해져만 갔죠. 분명히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예상은 언제나 빗나가는 법이 없었죠. 다름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 보내고 내 손으로 너희 4명 다 키우고 이제야 4사람 찾아서 재혼하는데 너네도 자식된 도리를 해야지. 안 그러니? 너네 니들끼리 알아서 자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둘이 살기엔 이 집이 너무 좁은 것 같다고 이사 가자고 하더라. 어, 나도 그렇고 누님도 그렇고 이제 나이도 꽉 차서 노후를 함께 보내야 하는데 이왕이면 방도 몇 개 있는 넓고 좋은 집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내가 말했어. 이 사람 말이 맞지. 노후 준비를 해놔야 하는데 어디 이 집에 그게 될 것 같니? 그니까 너랑 첫째랑 셋째랑 각각 1억씩 모아서 나한테 줘라. 그걸로 내가 결혼 축하 선물 받았다 칠게. 어? 1억이요? 당장 1억이 내가 어디서 나요, 엄마. 나 아직 항암 치료 중이라 매달 병원비도 나가고 이번에 이사한 건 알고 있죠? 병원 근처로. 근데 1억이나 여윳돈이 어딨어. 너 그럼 지금까지 키워준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엄마가 너네 키우느라 젊음 다 바쳐서 이제야 남자 만나서 같이 산다는데 첫째는 내 말 듣자마자 바로 준비해보겠다고 하더라. 너 그러면서 둘째랑 편먹고 나한테 차별이니 뭐니 떠들지 마. 첫째는 내가 말하면 다 한다고 하더라. 너 유일한 딸이 돼가지고 같은 여자끼리 이 정도도 못 이해해줘? 엄마가 새 살림 차리는데 이런 다 낡고 좁은 집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 키워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어? 그 정도 축하도 못 해주냐고. 키워준 대가로 자식들에게 각각 1억을 요구하시는 장모님. 나만 줬다고 부모가 아니듯 어떻게 키운지에 따라 참된 부모인지 아닌지 갈리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는 장모님은 솔직히 장인어른과 재혼을 해서 부모가 됐을 뿐 아내에게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독단적으로 돈을 요구하다니요. 사위인 저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당사자인 아내는 얼마나 통탄스러웠을까요?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아내 눈치만 살폈습니다. 제가 나설 타이밍을 재고 있었죠. 야, 야, 너도 둘째랑 다를 거 하나 없다. 그저 앞에서 말만 내내 할 뿐이지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나서주지도 않는데 둘째 걔 내가 결혼한다고 축하자금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니? 지랄하지 말라더라. 걔가 어디 사람이니? 내가 자존심 꾹꾹 참아가면서 전화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지랄 말라고 하는 게 어디 사람 새끼냐고. 그러게 뭐하러 연락을 하셨어요. 이제 영 끊겠다고 한 사람한테 무슨 좋은 말을 듣는다고. 그리고 엄마, 나도 정말 엄마 재혼하시는 거 축하하고 기쁜데 당장 1억은 어려워요. 나 아직 투병 환자야. 그래도 내가 당장 되는 돈이라도 끌어서. 예, 요즘 유방암 아무것도 아니라더라. 아픈 게 뭐 유세니? 너 보험금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이번에 집 옮긴 거 담보라도 잡던가. 너는 왜 아무것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안 된다고만 하니? 넌 예전부터 그게 문제야. 젊은 애가 뭐든 부정적이고 아유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장모님, 이 사람이 당장 여유가 있는데 안 돕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몸도 아픈데 큰돈 마련하기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요. 아휴, 얘는 돈이 넘쳐나도 뒤로 숨기지 나한테 퍼주진 않았을 거야. 자식된 도리도 제대로 안 하는 것들이 무슨 차별이야? 엄마, 내가 안 한다고 했어요? 1억은 나한테 너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못했는데 내가 엄마 돈 필요할 때 돈 마련 안 한 적 있어요? 나 당장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없어도 엄마 용돈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암 걸린 딸 보험금을 달라고 해요? 너 버릇없이 어디서 빽빽 소리를 지르고 말대답이야? 술이 한 잔 들어가서 그런 건지 장모님은 아내가 조금 언성을 높이니까 바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내의 뺨을 내리쳤죠. 전 너무 놀라서 바로 아내를 감쌌고 장모님 옆에 있던 아저씨는 장모님의 어깨를 붙잡고 말렸죠. 아내가 축하금을 적게 준다고 했다고 손까지 들다니 정말 답도 없는 분입니다. 심지어 아픈 사람을 때린 장모님에게 너무 화가 나서 장모님인 것도 잊어버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제가 나서기 전에 아내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내는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 찬물을 냅다 장모님의 얼굴에 끼얹었죠. 놀란 저와 아저씨, 물 세례를 받은 장모님이 입도 뻥끗하기 전에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왜? 뭔데 나를 때려? 내가 순순히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니까 정말 당신이 뭐라도 된 줄 알아? 그래, 나도 내가 먼저 자라면 조금이라도 달라질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등신이지. 평생 이따위로 살아온 사람한테 뭘 바란 내가 등신이야. 당신이 키워준 은혜라고 말하는 거? 딸 자식한테 속옷 한 장 안 사주고 입던 거나 주고 매번 외모 지적이나 해서 사람 비참하게 만들고 당신이 나 아침 한 번을 차려준 적 있어? 학교 잘 다녀오라고 손 잡아준 적이 있어? 엄마 노릇 한 번도 안 하고 그저 대접만 바랬잖아. 너 어떻게 나한테? 내가 뭘 어쨌는데? 당신이 나한테 평생 해온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엄마 없어. 우리 엄마는 나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인 당신은 나한테 엄마 노릇 한 번도 해준 적 없어. 이제 나도 이 짓 안 할래. 둘째 오빠 말이 맞았어. 이제 나도 당신 내 엄마라고 생각 안 해. 연 끊겠다고. 뭐? 희선이 너 진짜? 그 내 이름 부르지도 마. 이제 끝이야.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용돈이라고 준 건 적선이라고 생각해. 그것도 이제 끝이니까. 재혼 잘하시고 알아서 살아요. 여보 가자. 전 아내의 말에 바로 짐을 챙겼습니다. 장모님이 아내를 붙잡지도 못하게 빠르게 아내 어깨를 감싸 안고 나왔죠. 아내는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어깨를 바들거리며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너무 미련했고 헛된 희망을 품고 있다고 했어요. 남들은 다 있는 엄마라는 존재를 놓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새엄마든 뭐든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제라도 아내가 아니란 걸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약속된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엔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셋째 형님 말을 듣고 보니 첫째 형님만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셋째 형님도 그 아저씨가 괜히 느낌이 안 좋아서 재혼을 반대하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아내에게 장모님과 있었던 사건 얘기를 듣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칼을 들었습니다. 셋째 형님은 첫째 형님에게 연락해서 재혼 축하금으로 1억도 주지 말라고 설득했어요. 줘봤자 지금 만나는 남자가 탕진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죠. 셋째 형님이 그 아저씨가 한다던 헬스장에 가보니까 이미 헬스장도 폐업해서 기구들도 다 뺀 모양이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백수신세였던 거죠. 첫째 형님도 그 말을 듣고 재혼을 반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1억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모님의 재혼은 원하던 축하도 돈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거죠. 아내는 정말 선포한 대로 장모님과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새엄마라는 존재를 기억에서 지운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장모님과 연락을 하는 건 첫째 형님만 남았는데 첫째 형님에게 소식 전해 듣는 것도 싫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첫째 형님은 제게만 간간히 소식을 전하셨는데 정말 그 아저씨가 제비가 맞았더라고요. 장모님이 자식들한테 돈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장모님 집에서 짐도 싹 빼서 잠적했다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장모님은 알아 누웠다고 첫째 형님이 그러시더군요. 자식들 충고 다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다 늙은 제비한테 배신 제대로 당한 거죠. 둘째 형님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크게 웃으시던지 둘째 형님이 웃는 모습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편애하던 첫째 아들만 남은 것 같더라니 이제 장모님이 기댈 곳 없이 오로지 첫째 형님에게만 의지하니 첫째 형님 내외도 점점 지쳐갔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어요. 그 고운 얼굴은 어디 갔는지 정말 초췌한 얼굴로 절 기다리고 계셨죠. 장모님, 여긴 어떻게? 최서방, 나 우리 딸 좀 만나게 해줘.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장모님, 그냥 가세요. 그 사람 아직 장모님께 화 안 풀렸어요. 어쩌면 평생 안 풀릴지도 모르고요. 그런 게 어딨나. 내가 걔 엄마인데 모녀가 조금 다퉜다고 해서 연을 끊어? 최서방 부탁이야.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큰형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큰형님하고는 연락하신다면서요. 요즘 큰애도 연락을 통 안 받아. 내가 정말 급해서 그래. 나 지금 하고 있는 옷가게도 건물주가 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조망만한 동네 옷가게에서 그럴 여유가 어딨어. 나 희선이 좀 만나게 해줘. 어? 집안에 지금 있나? 아니나 다를까 딸과 화해를 하고 싶다거나 아픈 딸이 걱정된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급해서 온 거였죠. 그 뻔뻔하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전 지금이 남편인 제가 나설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가시라고요. 돈 필요하니까 오신 거잖아요. 희선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장모님 좋은 어머니도 아니셨잖아요. 그래도 희선이가 장모님을 얼마나 챙기고 생각했는데 장모님 복 걷어차신 거예요. 친딸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잘하면 고마운 줄 아셨어야죠.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정말 더 이상 찾아오면 희선이가 아니라 제가 직접 손 쓸 테니까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던 경찰에 신고하던 할 테니까 아픈 딸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면 더 이상 찾아와서 사람 속 뒤집지 마시라고요. 전 새파랗게 질린 장모님을 뒤로한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독단적인 제 행동이 나중에 아내에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더 이상 아내를 무시하는 행동을 지켜만 볼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장모님에게선 연락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첫째 형님도 더 이상 장모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걸 보니
그쪽과도 연락을 하지 않는 눈치예요. 아내는 긴 투병 생활 끝에 드디어 다음 달 마지막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호르몬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그만두고 이후 부작용만 추적 관찰하자는 의사의 말에 아내와 전 그간 긴 고생을 생각하며 서로 감싸 안고 울었어요. 저보다는 아내가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니까요. 아내의 마지막 치료를 앞두고 다시 저희 사이엔 임신 계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아내가 달갑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듣고 제 마음이 다 쓰리더군요. 여보, 내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나한테는 제대로 된 엄마가 없었잖아. 자식이 부모 되면 자기가 받은 대로 자식한테 한다던데 나 좀 자신이 없어. 본인이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사랑을 못 받아서 자신이 없다는 아내의 말에 눈이 시큰해졌어요.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죠. 하지만 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좋은 엄마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장모님이 어떤 사람이던 당신한테 어떻게 굴던 먼저 무조건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잖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닐까? 이미 당신은 답도 없는 장모님한테 실천하면서 산 거야. 난 당신 믿어.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내는 제 말에 끝내 눈물을 보였고 완치 판정을 받는 대로 2세 계획을 하자고 약속했어요. 장모님의 철없고 무시무시한 사춘기는 결국 처가를 뿔뿔이 흩어지게 한 파국으로 이끌었지만 아내가 헛된 마음고생을 접은 것 같아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만한 자식 없다고 하지만 때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능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은 거 없이 그저 먼저 마음을 주면 언젠가는 되돌아올 거라고 희망을 품고 산 아내에게 제가 대신 그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어요. 받은 사랑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꼭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아내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